41번의 조세 분류. 자, 분류치고는 조금 독특한 유형이죠. 1번에 보면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관세로 나눕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죠. 2번에 법인세는 조세 사용용대가 특정된 목적세다? 아니죠. 법인세는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에 해당하죠. 3번의 소득세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죠. 그래서 인세에 해당합니다. 3번이 맞고요. 4번의 부가세는 조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고 있는 뭐예요? 간접세죠. 근데 여기 직접세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조금 독특한 문제. 42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 기간과 기한에 대한 거예요. 1번의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점까지 그 계속된 시간을 기간이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그 기간에 계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민법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끝에 보면 민법의 역법적 계산 방법을 따른다. 맞고요. 3번에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이건 누구예요?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서 제출할 때 우편으로 했다. 그러면 언제 신고한 걸로 봐요? 우편 날짜. 우편인 날짜가 찍힌 날. 근데 여기 도착한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에 기간 말일이 공휴일일 때 그러면 언제요? 그 다음 날 이 길로 한다는 거죠. 자, 43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릅니다.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이 실질과세죠. 자, 문제 44번. 올바르지 않은 것. 보기 1번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표화색을 신고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 자, 이런 애들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고했던 애들 또는 늦었지만 어쨌든 신고했던 애들이 나 이거 잘못됐어요. 다시 신고할게요. 라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2번에 과표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을 초과할 때 수정신고 당연히 할 수 있죠. 즉, 나 원래 300만 원 환급 받으면 되는데 1000만 원 환급이에요 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야, 과거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았어. 700을 더 환급 받았잖아요. 아, 나 예전에 많이 환급 받은 거 토해낼게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쨌든 납부하는 거니까 수정신고죠. 그러니까 경정청구는 돌려받는 거, 수정신고는 내가 추가로 내는 거니까 환급을 많이 받았었어요 라고 토해낼게요. 그러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의 수정신고 기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그쵸? 세무서에서 와서 야, 너 왜 세금 적게 냈어? 네 라고 때리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다만 끝에 보면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때 무한정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6년 전에 세금 신고했는데, 소득세 신고했는데 원래 신고할 거보다 1억을 적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자, 언제요? 6년 전에. 그럼 일반적으로 어때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케이스라 그러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즉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년 전 일이라면 설사 내가 적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부과 제척 기간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국가는 그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그게 부과 제척 기간이야. 그러면 수정 신고가 뭐야? 나 옛날에 세금 적게 냈으니까 지금 낼게요 라고 해서 봤더니 그 옛날이 언제래? 6년 전이래. 자, 그러면 6년 전에 세금 적게 냈던 거 내가 지금 낼게요 이럴 필요 있어요? 없는 거야. 제척 기간이 지났으면 어차피 법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 이거 세금 낼게요. 바보죠.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납부할 세액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세부가 제척기간을 당연히 고려해야죠. 자, 4번에 보면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면 우리 가산세 감면해 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끝에 보면 과소신고 가산세 일정 비율을 경감한다. 자, 문제 45번. 올바르지 않은 것. 1번에 청산소득이란 영리내국법인. 자, 청산은 영리내국법인만 한다 그랬어요. 이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죠. 자, 보기 2번에 자기자본 50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이 미완료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다. 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우리 과세 대상이 23년도에 바뀌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수정했는데 과거에는 자기자본 500억이 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기업 집단, 그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들, 자, 걔네들만 미완료 소득 법인세 대상이 되고 자기자본 500억 넘는 거는 사라졌어요. 삭제됐어요. 기억하시고요. 3번에 비과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 자, 이거 뭐 하려고요? 부동산 투기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법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보기 4번의 법인세법은 포괄적 소득의 개념으로 뭐 하나요? 순자산 증가세를 취하고 있죠. 자, 46번.
자, 이 문제가 신박한 문제였죠. 처음 나왔을 때. 자, 3일의 제21기 법인세 과표 세액조정 계산서에 표시된 항목별 금액인데, 자, 이걸 보고 기부금 한도 초과하고 이월결손금 단기공제액을 구역을 해요. 이런 거죠. 자, 기부금 한도 초과는 어디서 구해요?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한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기부금에 대한 조정만 따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차가감이 얼마냐면, 자, 여기 차가감 소득금액이 얼마라고 잡혀있냐면 1억 7천이라고 잡혀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부금이라는 조정을 하면 그게 이제 각사소가 되고요. 자, 이 각사소에서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비과세, 그 다음에 소득공제, 자, 얘네들을 고려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계산돼서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차가감 소득금액이 1억 7천인데 각사소가 1억 7,50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서 그럼 얼마가 조정됐을까요? 이거 알 수 있나요? 당연히 알 수 있죠. 500만큼 조정이 됐으니까 기부금이 송금불산입된 금액이 500이 있다는 거고, 각사소가 1억 7,500인데 1억 7,500인데 과세표준이 얼마냐? 1억 3,500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얼마가 조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4천만 원만큼이 조정이 됐는데 4천만 원 조정이 뭔가 봤더니 비과세하고 소득공제는 없대. 자, 얘는 없고요. 얘도 없어요. 그러면 2월 결손금만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4천만 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알고 싶은 거 뭐예요? 기부금 한도 초과하고 2월 결손금 단기공제. 자, 이 두 금액의 합계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계산하죠. 500하고 4천이니까 잠깐만 5하고 4천이면 마이너스 4천하고 500이니까 마이너스 3,500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얘는 지금 그 금액만 물어봤잖아요. 자,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야? 5. 2월 결손금 공제된 금액이 얼마야? 4천.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들만 뽑아내서 합계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4,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그 금액들의 합계만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부호는 동일하게 보아 계산한다 라는 전제 조건을 줬기 때문에 4,500으로 가야 돼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3,500도 답이 나와요. 그러면 3,500 딱 했더니 보기 3번에 답이 있어. 그럼 3,500 딱 하면 틀리는 거야. 아, 이런 건 안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니? 라고 했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 답을 빼야지. 그러니까 3번에 3,500이라는 지문 자체를 안 줬어야 돼요. 근데 그걸 줘놓고서 야, 이건데 부호는 그냥 무조건 양수로 해가지고 더해 라는 조건을 하나 더 준 다음에 그거 읽었나 안 읽었나 지금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거잖아요. 다 좋았는데 거기서 좀 안 좋았어요. 자, 47번에 보면 이거는 뭐 전형적인 문제죠.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감액 입금 산입하는 거,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기억에 20년 중에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인 유가증권을 90만 원에 매입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입금 산입. 뭐 주식이라고 할게요. 10만 원 유보. 10만 원 다 쓰려니까 귀찮으니까 1,000원 단위로 쓸게요. 자, 그랬다가 니은에 보면 20년도 말에 시가가 130만 원이 되다 보니까 30만 원의 평가이익을 잡았대요. 자, 이 평가이익 세법에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죠. 그 주식 평가이익에 대해서 30만 원만큼 조정을 했대요. 자, 그랬다가 디귿에 보면 그 다음 연도에 21년도 중에 이 유가증권을 전부 다 매각했어요. 자, 매각했다고 하면 자, 매각하기 전까지 이 자산과 관련해서 남아있던 유보가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입금 10만 원, 입금 불산이 30이면 마이너스 20이 남아있었죠. 그러면 얘를 처분하는 순간 플러스 20이 돼야 되죠. 즉 입금산입 20이 돼야 되는 거야. 입금산입 이 관련 주식과 관련해서 이제 이 유보가 없어져야 되죠. 추인돼야죠. 그때는 유보로 추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 20년도 말에 남아있던 유보가 2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처분 시점에 추인되는 금액은 20. 그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8번은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자,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전에 우리 지금 기출문제 과거에 위제 먼저 봤던 거에서 다 나왔던 문제예요. 자, 49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이번에 업무무관자산 취득할 때 취득세. 자, 이 취득세는 비용인가요? 아니, 자산의 취득원가죠. 그래서 끝에 보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번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선비는 송금불산이 판다. 맞죠? 3번에 업무무관 자산 처분할 때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내가 100만 원에 샀다가 130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에 샀던 100만 원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돼요. 당연히 인정해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4번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되죠. 자, 문제 50번. 재고자산 문제 정말 자주 나오죠, 이거.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득점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후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항상 이거 그리라고 했죠? 세법하고 텍스라는데 우리 회계적으로는 총평균법으로 간 거야. 그럼 총평균법이면 올해 재고가 800으로 잡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갔으면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법상 변경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이 금액은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금액만 하면 둘 중에 큰 게 뭐니까 선입 선출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신고했던 방법으로 보면 선입 선출에 의한 평가액이 900이고요. 당초 신고했던 방법이 후입 선출법이잖아요. 후입 선출법에 의한 방법이 얼마예요? 500. 그러면 큰 금액이니까 900으로 가면 얘를 세법은 900이라고 보죠. 자, 장부에 800으로 잡혔는데 세법상 자산이 900이 돼야 돼. 그럼 자산이 늘어야 되죠. 자산이 느니까 순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면 얘가 뭐겠어요? 입금 산입이 되죠. 자, 재고자산이라는 입금이 100만큼 늘어났으니까 소득처분은 유보가 된다는 거죠. 자, 51번. 세무조정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보세요 라고 할 때, 자, 우리 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따로 가야 되죠. 그래서 건물을 보면 상각비 500에 범위액 600이면 지금 시인부족액이에요. 시인부족에 원래 세무조정 없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전기 6월 부인액이 얼마 있어요? 150.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인부족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1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00만 원만큼은 송금 인정되겠죠. 자, 기계장치는 범위액이 350인데 많이 했어. 400? 얼마만큼 송금 불산입 되겠어요? 50만 원만큼은 송금이 불산입된 거예요, 얘는. 자, 영업권은 범위액이 120인데 장부에 100이 잡혀있어요. 시인부족액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작년에 넘어오는 상각부인액이 나왔더니 없어. 그럼 얘는 조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세무조정이 과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이너스 100만 원에 플러스 5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만큼 감소한다. 정답이 2번이에요. 자, 52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른 겁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자, 박 과장이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요.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에도 신고조정 송금산입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니죠. 예외적으로 송금산입이 가능합니다라고 별도로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박 과장이 틀렸고요. 이번에 김대리가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양도자산 시부인을 굳이 안 합니다. 왜요? 만약에 송금불산입이 발생했다고 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로 송금 추인하잖아요.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처분한 시점에는 굳이 감가상각부인 시부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추인되니까. 자, 3번에 이 부장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장부가액에 합산해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이거 하고요. 4번의 최사원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거, 자, 걔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끝에쯤에 보세요. 사업을 사용한 날부터.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7월 1일 날 이날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취득이 발생했을 때는 얘는 상각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다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에 그대로 얹힌다라고 했을 때, 자, 기존에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자산이라고 하면 얘는 1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까지 간다는 거, 그게 여기는 3번하고 4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53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 뭐가 있었냐면 이거 비슷한 문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주 3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5천만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라고 할 때 특수관계 없는 애한테 시가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양도했대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항상 어떤 얘기 했었어요? 자, 시가가 1억 원이 있어요. 자, 1억. 얼마까지 양도해도 돼요? 네, 7천까지는 괜찮아. 70%니까. 근데 실제 내가 얼마에 팔았어요?
5천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이 차액 금액 2천만 원만큼은 기부금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각한 상대방, 자 얘가 법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 이거 비지정 기부금이네. 그래서 얘를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불산입할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일반적인 로직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판매한 상대방이 누구예요? 라고 봤더니 첫 번째 줄에 주3일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얘가 지자체라는 거예요. 자, 지자체한테 싸게 팔았대. 그러면 기부금인데 지자체 누구예요? 네, 특례기부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부금 세무조정입해요. 무조건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이렇게 법에서 열거된 단체한테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부금 시부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3번에 있는 토지처분 손실 2천만 원. 얼마만큼이 의제기부금이요? 2천만 원만큼이 기부금으로 봐서 기부금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근데 보기 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처분 손실 2천만 원을 송금불산입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비지정 기부금 송금불산입이라고요. 근데 이 상대가 지자체가 됐을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4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1번에 접대비는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그 정의죠. 맞고요. 2번 기부금은 특정인 등에게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하는 게 기부금이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다 보니까 지출할 수 있는 단체를 특정을 해놓는다 그랬죠. 3번에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달력 등 제공하는 거 전액 다 송금 인정되고요. 4번에 현물로 기부하게 되면 자 기부는 어때요?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한도 초과 금액이 안 도록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장부가로 해줘요. 현물 기부하면. 다만 기부금인데 특수관계인한테 특수관계인한테 기부한 지정기부금, 뭐 법정기부금은 연례로 하더라도 특관자한테 지출한 일반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 그거일 때는 둘 중에 큰 금액,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가도록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자, 55번. 우리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정답 뭐예요? 2번. 이 표가 항상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접대비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 법정 증빙을 안 받으면 손금은 인정하지만 가산세 부과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송금산입, 4번에 가산세 이렇게 가지만 자, 접대비에 대해서 받으라는 증빙을 안 받으면 그냥 송금불산입하고 끝이야. 송금불산입하고 가산세 없다. 그래서 2번에 있는 가산세 부과가 답이고, 자, 56번은 뭐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보시면 되고, 자, 57번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닌 것. 1번에 2번.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나 모르겠어요. 이때 시험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1번에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2번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그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물건을 내가 빌렸다가 이제 동종의 물건으로 돌려주는 게 소비대차예요. 내가 쓴 다음에 소비한 다음에 너한테 동종의 물건을 돌려줄게가 소비대차인데 이제 그 금전을 서로 주고받았다. 돈을 빌렸다가 이제 똑같은 금액에 돈으로 갚는 게 금전 소비대차거든요. 자, 근데 1번의 소비대차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거, 2번의 금전 소비대차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게 똑같은 지문이 정말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당금 설정 대상 포함하고요. 1번, 2번. 3번에 상품 판매가액 뭐예요? 매출채권이죠. 당연히 되고요. 4번에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배서 양도. 자, 이거는 뭐예요? 장부에서 그 채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충당금 설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정답은 4번. 자, 58번. 올바르지 않은 것. 준비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1번에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자, 비영리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자, 2번에 준비금은 법인세법 규정만 있고 주특법은 없다? 자, 이거 계속 틀린 지문으로 나오죠? 아니고요. 3번에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고유의 비책이 있었잖아요. 비상위험금, 책임준비금. 이게 보험업법인들이 하는 거다. 4번에 전입한 준비금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자, 내가 준비금 설정했을 때는 세금이 줄고 그걸 환입했을 때는 세금이 늘어난다 그랬죠. 다시 입금산입을 해요. 자, 59번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종업원한테 사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부당행위 하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2번에 임원한테 시가 8억짜리 7억에 팔았다. 이거 저가양도니까 저가양도 할 때 우리 항상 하는 거 뭘 하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8억짜리를 7억에 팔았다고 하면 무조건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가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3억 원하고 5%라는 금액 이상 초과해서 차이가 났을 때만 한다 그랬으니까 자, 시가의 5% 하면 4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이 1억이니까 얘는 부당이익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까지 검토를 해야 돼요. 시가 개념이 나왔을 때는. 자, 근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1번에 종업원 사택이라는 게 명확하게 아닌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2번으로 시가 8억을 7억 원에 팔았다. 3번에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줬다. 4번에 대주주한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워낙 명확한 게 나오다 보니까 굳이 이제 여기까지 안 가는 건데 원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0번에 보면 과세표준금액 계산해 보세요. 자, 이제 법인세 과표를 계산할 줄 아나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냥 주는 문제예요. 계산형이지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억 5천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하면 얼마요? 1억에다가 7천이니까 플러스 3천이죠. 3천에다가 기부금 세무조정했더니 한도 초과가 1천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한 게 뭐예요? 각사소죠. 각사소가 얼마냐면 2억 9천이 나왔어요. 2억 9천. 자,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할 텐데 그 금액들이 300, 200 하면 전부 다 차감할 수 있죠. 500이라는 금액 차감하고 나면 과세되는 과표가 2억 8,500이 되는 거. 이거 어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쉬운 문제예요, 얘는. 자, 61번.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보기 1번에 소득세법은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맞죠? 다만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예외 없이 합산 과세한다. 아니야. 가족이 공동 사업 하더라도 각 지분별로 따로 과세해요. 다만 그 지분의 분배 비율이 실질하고 달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혼자 다 해요. 근데 혼자 다 하면은 소득세 세율이 높게 맞아가지고 세금 많이 내니까 명의만 분산시켜 놨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나 하나로 합쳐가지고 과세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이 실질적으로 지분 자체가 뭐 30, 20, 30 이렇게 분산돼 있다라고 하면 각각 그 자기 지분만큼씩 소득세 납부하는 게 맞는 거다. 무조건 합치는 거 아니다. 자, 이번에 퇴직하고 양도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그렇죠? 그래서 퇴직하고 양도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 이거를 분류 과세한다 그랬죠. 당신 삶의 태양과 같은 소득이었어. 3번의 소득세법은 열거조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은 유사한 소득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다. 4번의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고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법이 분리과세다. 자, 62번에 이자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이번에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야 뭐야? 사업소득이죠. 자, 근데 이거는 이자소득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고, 이번에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이거 이자소득이라고 그랬죠. 3번에 이자소득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거. 그래도 뭐래요? 이자소득. 4번에 동일직장이나 동일직종, 그 우리 군인공제 같은 공제외. 자, 거기에 납입원금 두 번째 줄에 보면 납입원금을 초과해서 받는 반환금, 그게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죠. 뭐라 그랬어요? 이자소득이었죠. 자, 63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해서 사업소득의 총 수익금액. 자, 과세되는 수익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래요. 과세되는 수익금액을 계산 한번 해보자. 이쪽에서 할게요. 먼지가 좀 많으니까. 이렇게 봐보면 항상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 쓰자 그랬죠. 월세하고 관리비 그리고 보증금. 자, 이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자료를 봐보면 23년도인데 지금 임대기간이 23년 7월부터 24년 6월이니까 우리는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때만 올해 귀속되는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월세를 보면 그 보기 니은에 보증금 영원의 월세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라는 월세가 6개월 동안 가니까 6천만 원이 잡힐 거고요. 자, 관리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관리비 자료 안 줬네. 관리비가 몰라.
자,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보증금이 0원이야. 그래서 얘는 없어요. 그러면 과세되는 총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6천만 원이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보통 관리비도 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 줘가지고 간주임대료까지 계산시켜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이때는 좀 쉽게 넣으신 것 같아요. 자, 64번 근로소득금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 그러니까 총급여 구하라는 거야. 총급여. 자, 월급여가 200이요. 자, 월급여가 200이니까 1년 동안 하면 2,400이 총급여에 포함이 됐을 거고. 자, 상여가 월급의 400%면 상여가 800이 잡혔을 거예요. 연월차 수당 200. 당연히 잡아야죠.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 50 잡히고요. 자, 식대가 240이 있는데 월 20만 원씩 준대요. 근데 밥은 안 줘요. 자, 밥 안 주는 대신에 식대를 월 20만 원씩 줘요. 어때요? 과세되는 금액 없는 거야. 자, 식대가 과거에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잖아요. 근데 23년도부터는 월 20만 원씩. 그러니까 식대는 지금 과세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 25만 원 받았대요. 그럼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걸 초과하는 5만 원. 그러니까 월 5만 원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60만 원.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얼마냐면 3,510이 나와요. 그 정답은 2번. 65번에 연금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번에 개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으로 기인해 수령한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하죠. 이번에 산업재해보상법. 자, 이거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 연금. 그래서 끝에 과세되지 않는다. 맞고요. 3번에 연금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방식과 연금소득공제 방식 중 선택해서 적용하나요? 아니요. 그냥 몇 퍼센트 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비용 인정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4번에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하고 있죠. 정답은 3번. 자, 66번에 종합소득의 과표를 계산해버려. 자, 종합소득 과표는 일단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한 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항상 해야 될 거는 종합소득이 아닌 걸 걸러내야 돼요. 자, 그럼 기억에 비영업대금 이익, 니은의 사업소득, 디귿의 근로소득. 자, 리을에 보니까 뭐 있어요? 퇴직소득 날리고요. 미음에 뭐 있어요? 양도소득 날리고요. 비읍에 봤더니 종합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쭉 스캔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릴 걸 먼저 날려요. 그러고 보면 비읍에 종합소득 공제가 있으니까 종합소득금액 계산하고 비읍에 있는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겠네.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방향성이 잡히고요. 자, 그럼 종합소득금액이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를 합한 건데 비영업대금, 사업소득, 근로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비영업대금 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자하고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 넘어요? 안 넘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가 됐다라고 하면 비영업대금 이익도 분리과세되고 끝났을 거야. 분리과세되고. 그러면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거.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거는 니은에 있는 사업하고 디귿에 있는 근로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럼 얼마예요? 5천하고 7천이니까 1억 2천만 종합소득으로 잡힌 거고 여기에다가 종합소득공제가 4천이 빠지고 나면 8천만 원이 종합소득 과표로 잡히는 거다. 이게 66번이에요. 자, 주의할 거 기억에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함했잖아요. 그럼 얼마로 받겠어요? 2번에 있는 기억. 2번에 보기 2번에 9천만 원을 뽑으셨을 거라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67번 보면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때 본인이 출제자가 생각할 때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출제자의 포인트는 저거였을 거예요. 비영업대금 이익을 했는지 그리고 퇴직이나 양도에 대해서 또 차감을 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 보면 그것들을 포함한 금액을 다른 보기에다가 막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포함해가지고 잘못 계산한 게 답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도 뽑을 거라 보니까 자, 그런 식으로 문제 구성 자체를 많이 해요. 자, 문제 67번에 보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물으래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대상이 얼마인지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교육비는 항상 이런 거 보라 그랬잖아요. 자, 연령 요건이 있고 소득 요건이 있으면 연령 요건은 안 보고요. 하지만 소득 요건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만 보면 되느냐? 우리 박스 안에 보면 연령이 나오고 소득이 쭉 나오면
연령은 안 봐요. 그러니까 연령은 필요 없어요. 소득 요건만 보면 돼. 그래서 소득 금액이 쭉 나와 있을 때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 중에 소득이 연간 10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먼저 봐야 돼. 누가 있어요? 니은에 있는 배우자. 그럼 그 배우자를 먼저 쭉 날려요. 배우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거,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게 안 되는 게 뭐 있었어요? 취학 전 아동까지만 학원비가 되는데 초등학교 취약한 애한테 학원을 보냈다. 그런 이제 교육기관 있으면 그런 거 뺀다 그랬고,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데 우리 부양가족, 내 자녀가 대학원을 다닌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갈라내야 돼요. 그래서 교육비 지출 내역 하면 쭉 나오죠. 그래서 보면 기억에 본인에 대한 대학원, 배우자에 대한 대학교, 여동생 대학교, 딸 유치원비. 그럼 어때요? 아, 다 정상적이네. 여기는. 그래서 차감해야 될 게 니은에 있는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 금액 때문에. 그러면 그걸 차감하고 나면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억, 디귿, 리을이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자, 68번. 올바르지 않은 것. 원천징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보기 1번에 보면 원천징수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한 의무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관계없다? 아니에요.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다르죠.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이번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자, 맞고요. 3번.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예요? 확정신고해야 되고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확정신고가 불필요하죠. 4번에 원천징수에 의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죠. 자, 69번. 자, 얘도 우리 이제 익숙하죠. 앞에 기출문제 풀이에서 봤던 거예요. 뭐 MRI, 자동차 보험,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뭐 신용카드 했던 것들 앞에 강의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70번 보면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에서 나왔어요. 1번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과세 대상이죠. 이번에 과점주주가 부동산 과다법인 보유의 주식. 자, 그 주식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디귿에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 자, 상장 주식은 대주주거나 장외 거래일 때 과세하죠. 맞고요. 4번에 토지 건물과 별도로 양도한 영업권. 자, 영업권 양도는 뭐였어요? 기타 소득인데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의 권리. 자, 걔네들과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죠. 71번. 자, 이제 부가세입니다. 옳은 것을 고릅니다. 1번에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죠. 맞는 거고요. 2번에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나요? 아니죠.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고요. 3번에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해서 아니고, 4번에 2단계 누진세율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72번. 옳은 것을 고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할 필요는 없으나 매입세 공제는 받는다? 자, 면세사업자가 매입세 공제 못 받죠. 1번 틀렸고, 2번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후 면세사업자 신청을 한다? 자, 면세사업자는요, 부가세법상 과세가 안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안 하는 애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사업자 등록하세요라는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안 하고요.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또는 개인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자, 3번에 겸용사업자가 누구예요? 과세하고 면세를 같이 하는 애. 그래서 일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용이하는 자.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에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 사업자면,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냐 영리 목적이 아니냐, 그건 부가세는 상관이 없어요. 부가세는 뭘 본다고요? 너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 즉 사업성 있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니? 그러면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라는 거예요. 4번 틀렸습니다. 자, 73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 이 문제도 자주 나왔죠? 우리 앞에서 봤던 건데 간단하게만 보면 수학학원, 김순희 씨는 수학학원 면세사업자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자, 문제가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이니까 아니고요. 김영희 씨는 보면 신문하고 광고. 자, 광고가 과세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김영수 씨는 화장품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뭘 한다고요? 직매장. 즉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니까 사업장이죠.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김철수 씨는 첫 번째 줄 끝에 보관만을 목적으로 한, 보관만 하는 데가 사업장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장이 아니에요. 자, 문제 74번. 자, 얘도 이제 앞에서 풀어봤던 애예요. 앞에서 풀어봤던 애인데,
간단하게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500인데 시가가 1000이에요. 자, 회사는 매출 500이라고 잡았는데 시가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얼마로 잡아야 돼요? 1000. 특수관계인 이외의 매출액이 5000이 있대요. 근데 매출 애누리 할인 이런 게 차감됐대. 부가세는 뭐 해야 돼요? 차감해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했죠. 그러니까 5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고 3번에 회사가 공급한 재화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자,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만 과세하다 보니까 재화 용역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건 부가세 과표에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거래처 파산 대손금. 자, 대손금은 이 과표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대손받은 세액만 따로 차감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과표에 들어갈 건 6천만 원. 정답이 2번이죠. 자, 75번을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요. 1번에 재화를 담보 제공했다. 뭐요? 재화 공급 아니죠. 그래서 과세 대상 아니고요. 맞고요. 2번 교환 계약. 네, 부가세는 교환, 현물 출자 이런 거 전부 다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3번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에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죠.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그때만 과세하죠. 76번에 보면 앞에서 풀었던 거죠. 풀었던 거라서 수입을 해요. 수입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건값은 해외에다가 주고 부가세는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세무서에다가 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반도체 부품을 100만 원에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답은 2번이죠. 반도체 금액 100만 원만 거래처한테 지급하고요.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한국의 세관장한테 한국의 세율 몇 프로? 10%니까 10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자, 77번에 보면 공급 시기가 나오죠. 1번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 해서 선적일 나오고 완성도 기준이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대. 자, 3번에 조건부 판매요. 네, 조건이 성취됐을 때. 자, 4번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보면 재화를 사용 소비했을 때인가요? 아니, 이거는 반출하는 게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출했을 때. 정답은 4번이고요. 78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 1번에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1년간은 면세 적용받을 수 없다? 아니죠. 면세 포기하면 3년 동안은 다시 면세 적용, 영세율 적용을 못 받죠. 면세 포기를 못 한다는 거죠. 면세사업자는 과표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가 없죠. 맞고요. 3번 면세 포기는 면세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죠. 그렇죠? 면세가 그 사업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비자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면세 사유가 있을 때만 하죠. 4번에 부가세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면세 제도이다. 맞고요. 자, 79번에 보면 이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것들 골라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80번 보면 부가세 가산세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1번에 2번, 3번, 4번 먼저 보면 가공의 세금계산서 2번에 3번에 보면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4번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어때요? 다 가산세 부과되는 것들이죠. 근데 1번에 보면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했대. 그렇다고 가산세 때려요? 세금계산서 받았어. 근데 예정신고할 때 포함해서 신고를 안 했네? 그럼 뭐 한 거야?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야. 그랬다가 나 예정 때 안 했네? 확정 때 할게요 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어떻게 보면 손해죠. 원래는 예정 신고할 때 신고해가지고 돈 그만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확정 신고할 때 신고해서 돌려받은 거니까 그냥 나는 이미 손해를 봤어. 근데 거기다가 또 야, 왜 그랬어? 바보야. 라고 하면서 가산세 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가산세 때리는 대상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1년 5월달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